관계가 유지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강감찬이 왕한테 건의합니다. 혹시 또 거란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경선에다가 성을 쌓읍시다. 그래서 성을 쌓아요. 국경선에 그 성의 이름은 천리장성이야. 천리장성. 우리 앞에서도 나왔는데 중국은 만리장성, 우리나라는 천리장성. 근데 옛날에 우리 고구려도 한번 연개소문이 성을 쌓았죠. 그것도 천리장성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요, 고구려의 국경선이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성을 쌓았고, 이번에는 고려의 국경선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성을 쌓아요. 똑같이 이름은 천리장성이에요. 자, 확대한 지도 보세요. 지금 이게 꼬불꼬불 용수철처럼 생긴 요게 지금 성을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 국경선의 천리장성. 누가? 강감찬이 건의를 해서 우리의 국경선 바로 압록강에서부터 이제 동해 도련포 사이로 천리장성을 썼습니다. 누가 쳐들어왔다? 3번이나 거란이 쳐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옆에는 여진이에요. 이 여진이 또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진을 볼게요. 자, 우리 이 여진이 우리를 좀 귀찮게 해서, 우리 윤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윤관. 자, 윤관이 우리 군대를 만들어. 군대. 자, 이름하여 별무반. 윤관의 별무반. 자, 별무반은 이제 세 군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네,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알 거예요. 기병, 보병, 그 다음에 항마군은요, 스님으로 이루어진 군대예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특수부대를 만든 거예요.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이 여진을 혼쭐을 내줍니다. 혼쭐을 내주고 이 여진을 혼쭐을 내준 다음에 이 지역에 또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걸 쌓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동북구성이 관리도 좀 귀찮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이 막 사과를 하죠. 자, 미안하다. 동북구성 돌려달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냥 돌려줍니다. 인심 쓰는 척하고. 자, 그래서 윤관의 별무반, 뭐 동북구성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느 나라랑 관련이 있다? 바로 여진족이랑 관련이 있다. 자, 거란족, 여진족은 민족이고요. 거란이 세운 나라는 요 나라예요. 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이 세운 나라는 금나라라고 해요. 금나라. 왜 한 글자예요? 금. 네, 그래서 자, 이 처음엔 거란하고 3번 싸우고 그다음에 여진, 바로 여진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윤관의 별무반이 또 기억해야 될 거리고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당하던 사실 별 볼 일 없던 여진이요. 굉장히 그 뒤에 많이 커요. 자, 여진이 이제 금나라를 건국하고요. 후에 자, 이 금나라 바로 이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거란까지 멸망당하고요. 그러니까 여진이 나중에는 엄청 무섭게 커요. 그리고 이 여진족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야, 니네 자, 우리 여진한테 바로 금나라한테 자, 사대해라. 자, 사대해라. 뭐 선물도 바치고 일어나는 거야. 우리보다 못났던 나라인데 자,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 사대해. 여진한테 사대해 하고서 우리한테 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지배자들이 특히 뭐 이자겸이나 이런 이제 문벌 귀족인데요. 알았어 이렇게 승낙을 합니다. 대단히 지금 굴욕적인 상황인데 왜 그랬는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자, 그렇게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근데 대단히 이제 금나라가 커졌다 이거예요. 처음엔 별볼이 없었는데 자, 그리고 우리 고려 초반에는요. 이제 무역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고려는 송나라랑은 송을 좋아하죠. 중국을 좋아하고 나머지 나라는 다 무시를 하죠. 그래서 막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무역은 모든 나라랑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무역은 해요. 네, 그래서 자, 고려는 상당히 이 계산적인 나라예요. 그걸 좋게 얘기하면 실리를 추구하는. 싸움은 싸움이고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고. 그래서 대외교류는 대단히 활발하게 한다는 거. 모든 나라고 한다는 거. 그렇죠? 싸우니까 안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싸워도 다 했다. 아셨죠? 그래서 상당히 개방적이고 실리적인 국가인 고려는 국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과 이제 교역을 하는데 심지어 멀리 우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우리나라 와가지고 무역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럼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 타고 오지 않잖아요. 멀리서 배 타고 오죠. 배 타고. 그럼 이제 배가 제일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거 그것이 국제무역항이다. 오늘날로 치면 뭐 인천이나 부산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아주는 항구일 텐데요. 자, 그럼 고려시대의 국제무역항은 어디냐? 항상 수도 근처예요. 자,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죠.
자, 개경 여기가 개경입니다. 그럼 개경이랑 제일 가까운 바다 여기가 병란도예요. 병란도. 그래서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병란도다. 자, 우리 신라시대 국제무역항 어디죠? 신라의 수도가 경주였으니까 가까운 울산항. 그렇죠? 이번에는 수도가 개경이니까 가까이에 있는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수도랑 제일 가까운 바다 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외국 상인들과 아라비아 상인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영어로요. 지금 대한민국 영어로 뭐죠? 코리아. 코리아. 그렇죠? 네, 코리아입니다. 자, 이 코리아라는 영어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그 당시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제 무역하고 가요. 자, 그러면 자기네 나라 돌아가가지고, 야, 나 지금 고려 갔다 왔다? 이럴 거 아니야. 나 고려 갔다 왔다. 고려, 코리아.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고려라는 발음을 이제 서양 사람들이 코리아로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영어로 코리아라고 하는 그 어원이 바로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나 송나라하고는 무역을 제일 많이 해요. 왜 많이 할까? 송나라. 자, 송나라는요, 대단히 우리 중국이 우리보다 면적도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한테 이제 무역을 했을 때 뭐 사오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만큼 또 선진국이었으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무역을 해서 이제 우리가 또 팔아서 얻는 이득도 있고요. 경제적, 문화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무역을 한다면 중국은 이유가 달라요. 자, 그 당시 중국이 좀 안타깝게도 이 송나라는요, 대단히 국력이 약했어요. 국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자꾸 송나라를 노리고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거란이나 여진족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특히 나중에 여진족이 대단히 우리가 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진족이 거란도 멸망시키지만 이 여진족이 중국의 반을 먹어요. 이 정도로 대단해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등장하면서 이 몽골이 여기를 다 먹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 금나라나 송나라까지 다 먹어버리는 게 그 몽골이에요. 그게 바로 원나라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는 완전 동네 북이에요. 이 시절에. 그러니까 송나라는 우리랑 친해지면 나중에 우리가 좀 도와주겠지. 군사적인 목적으로 우리랑 친한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는 주변의 그런 이민족들을 견제하고 싶어서 우리랑 친한 거고요. 우리는 송나라랑 친한 이유가 돈도 벌고 뭐 문화적으로도 배울 것도 배우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송나라랑 친했다. 약간 목적은 다른 거죠. 친한 목적이. 네, 그래서 자, 우리가 고려는 상당히 주변 나라를 외교도 활발하게 한 나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시대는 우리가 농사 중심의 국가입니다. 농업 국가예요. 네, 농업. 아직 상업이나 수공업이 발달해 가고는 있지만 대단히 발달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와요. 고려 시대에 우리 제대로 된 돈이 처음 나옵니다. 그 돈이 건원중보라고 하는 돈이요. 최초의 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건원중보입니다. 자, 한자가 써 있죠. 건원중보 이렇게 써 있는 거 한자로. 네, 그래서 뭐 약간 엽전처럼 생긴 이 건원중보. 근데 돈이 있어도요, 사람들이 별로 돈을 사용을 안 해요. 네, 별로 돈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말은 충분히 자, 제가 시장 가가지고 쌀 가져간 다음에 이거 생선 주세요, 과일 주세요, 내 쌀 주고 이러고 물물 교환을 거의 해와요. 그러니까 돈이 있었는데 사람이 별로 안 써요. 돈이 없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경제가 그렇게 막 발전한 시대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에 최초로 건원중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돈도 나와요. 자, 이 돈은 여기 한자를 보시면 사만통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사만통보, 해동통보 이렇게 여러 개의 돈,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가 활구라고 하는 은으로 만든 돈이에요. 그죠? 무슨 병처럼 생겼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지형, 우리나라 지도를 본떠서 만든 모양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은 한 근이 되는 양이기 때문에 대단히 비싼 돈. 네, 그래서 고가의 화폐인데, 자, 이런 돈들을 만들었지만 별로 사용은 안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곡식이나 옷감 같은 걸로 물물 교환이 가능했다. 돈은 있으나 별로 사용 안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1단계가 끝났어요. 2단계 가겠습니다. 고려 2단계. 자, 고려는요. 우리 2단계로 갔을 때 문벌 귀족 사회다. 우리 아까 5단계 문벌 귀족 사회에 들어온 거야. 문벌 귀족이라는 건 자, 이제는 그 세력가들을 귀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문벌 귀족은 어떤 특정 가문이 귀족이 된다 이거죠. 자, 보통 어떻게 하면 지배층이 되냐면요. 고려 시대에 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과거 시험을 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자, 그럼 일단은 제가 그 높은 귀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려는 아까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었어요. 내가 한 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그 높은 자리를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죠. 그럼 그 집안은 대대손손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렇죠? 자, 바로 과거 시험과 음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니면 결혼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집안 사람과 결혼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가면서 내 신분을 올리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문벌 귀족이 되는 방법이 이렇게 과거 음서 혼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족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또 항상 그렇지만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죠. 부정부패하고만 자기 뒷주머니나 챙기고 자 그래서 중요한 관직을 독점하고 세습하고 거기다가 백성들 쥐어짜고 맨날 세금 다 뜯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 뒷주머니만 챙기는 문벌 귀족 사회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고려 2단계는 이런 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특히 어떤 집안이 대단했냐면요. 경원 이씨 집안이 대단했어요. 이씨는 이씨인데 경원 이씨. 그래서 그 집안의 사람이 바로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떵떵거리는 그래서 이제 그 경원이 씨 집안이 대대로 권력가 집안이에요. 권력자 집안이에요. 특히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자, 왜 이제 권력자가 됐냐면 이게 이자겸이에요. 자, 이자겸의 딸이 왕비가 돼요. 그래서 자 왕이 있으면 자 이 부인이 바로 왕비죠. 이 왕비가 바로 이자겸의 딸이에요. 그러면 왕의 장인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장인어른으로서 아주 그냥 목소리가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자가 생겼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기 딸이 왕이랑 낳았으니까 얘가 결국 나중에 또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왕이 또 결혼을 할 때 부인을 얻을 때 이 부인이 또 이자겸의 딸입니다. 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니 지금 분명히 이 왕한테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럼 이번에 손자한테 또 딸을 시집 보내면 이 손자는 누구랑 결혼한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지금. 그쵸? 네,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고려시대는요 근친상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근친상간끼리 결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촌이랑 결혼하고 지금 뭐 이모랑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자겸은 보세요. 지금 이 왕한테도 장인이지만 벌써 이 왕한테 또 장인이죠. 이렇게 겹겹이 막 사돈이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만 그랬냐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서양도 마찬가지 이렇게 왕족끼리 결혼하는 거는 비일비재했어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권력자가 결혼을 해서 더 큰 권력을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 떵떵거렸겠죠, 이자겸이요. 그래서 이렇게 왕실과 거듭된 혼인으로 경원이 씨가 대단히 권력자였고요. 자, 근데 이제 이자겸이 나중에는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파워가 세니까 왕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자기 왕보다도 더 힘이 세면 그거 좋아요. 그래서 왕 입장에서 이자겸을 제거해야 되겠다. 결국 생각을 했고 이거는 이자겸이 나는 일으킨 거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겠다. 왕을 죽이고 하겠다. 하지만 결국 이자겸은 제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자 결국 이걸 이자겸의 난이라고 해요. 대단한 권력자였던 이자겸이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자겸의 난.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문벌 귀족 사회는 대단히 흔들립니다. 자, 그래도 떵떵거리던 이 문벌 귀족사회가 이자겸의 난으로 문벌 귀족사회 동요 흔들리게 되고요. 이건 상당히 왕권이 떨어지는 왕의 권위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왕이 이렇게 힘이 셌으면 이런 난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왕실의 권위가 추락되면서 문벌 귀족사회가 동요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지금 2단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2단계 고려에서는 이자겸의 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사건, 바로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 수도를 옮기자라고 하면서 이제 운동을 벌여요. 자, 고려의 수도는 어디였죠? 개경, 지금 개경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옮기자고 하냐면요. 서경으로 옮기재요. 개경은 개성이고요. 서경은 평양이에요. 평양. 자, 그래서 우리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깁시다. 그것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이렇게 서경으로 자, 수도를 옮기자. 자,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패로 끝나요. 실패로 끝나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수도를 옮기자고 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자, 풍수지리는 이제 명당을 찾는 거죠.
우리가 고려의 수도도 풍수지리에 근거해서 대단히 좋은 자리다. 개경이 대단히 좋은 자리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도를 세운 건데요. 이제 무청이 이제는 그 좋은 명당의 기운이 다 했다. 그래서 더 좋은 새롭게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가면 더 고려가 잘 풀릴 거다. 개경에서 서경으로 이사를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서경으로 가자 이런 애들 서경파라고 하고요. 자, 기존 그대로 있자. 개경에 그냥 있자. 수도 옮기지 말고 이런 애들을 개경파라고 합니다. 개경에 그냥 있자. 자, 그러면 보통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이에요. 자, 기존에 지금 개경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떵떵거리는 사람은 다 개경에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수도를 옮기면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 이사 가는 게 쉽나요? 옛날에? 아니죠. 그래서 기존에 그냥 있자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힘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수도 옮기기 싫어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부식이요. 김부식. 자, 고려시대의 대단한 문벌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부식 같은 이제 우리 개경파들은 옮기지 말자. 근데 우리가 이 묘청이나 자, 새로운 신진 관리들은요, 이제 별로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죠. 수로 옮기자 서경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풍수지리에 근거를 했고요. 우리 개경파들은, 우리 귀족들은 우리 유교에 근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서경파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 여진족이 고려한테 사대해라 기억나세요? 사대해라 그랬는데 어이없게 알았어 라고 오케이 했다 그랬지. 이자겸이 오케이랍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서경파는 대단히 기분 나빠해요. 자, 우리가 태조 왕건이 세운 나라, 태조 왕건은 북으로 진출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여진을 쳐버리자. 여진한테 비굴하게 사대하지 말고 여진을 공격하자, 정벌하자 이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자 이거예요. 자, 북쪽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수도도 개경이 아닌 더 위에 있는 서경으로 옮기자. 이게 이제 이들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서경파는요. 우리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어요. 그럼 태조 왕건이 주장했던 북진 정책을 역시 주장을 하고요.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정벌하자. 사대 따윈 하지 말자. 자,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 지금에 와서 보면은 훨씬 더 얘네들이 자주적이죠. 여기는 금한테 사대라 그럴 때 알았어. 우리가 그냥 갖다 바칠게. 비굴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거 절대 사대할 수 없어. 자, 우리는 무조건 여진을 공격하자. 훨씬 더 보기가 좋잖아요. 자주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 고려인의 자주의식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자주적이고 개혁적이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김부식 이런 반대파들이 진압을 하기 때문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려인의 어떤 자존심을 지켜줬다. 그런 면에서 자, 이 서경파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아셨죠?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우리 2단계 고려에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는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 그리고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였어요. 고려의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패로 끝났다. 자, 이제는 3단계 고려로 가겠습니다. 3단계 고려. 자, 3단계 고려는요. 군인의 시대입니다. 군인의 시대, 바로 무신의 시대예요. 자, 우리 고려는요. 아까 과거 시험이 문과, 잡과, 승과가 있고요. 무과가 없어요. 자, 무과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시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을 상당히. 그 다음에 자, 무신들을 대단히 차별 대우를 하는데 뭐 월급 같은 것도 막 밀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사실 군인들 되게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라 지키는 그렇죠? 네, 그런 멋있는 군인들한테 잡일도 시키는 거야. 막 쓸데없는 잡일 막 나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잡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무신들이 굉장히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많았습니다. 쌓여 있는 게 많았는데 그게 결국 폭발한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난리 났다. 군인들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1170년에 무신정변이에요. 자,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결국 군인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그동안 왜 무신정변이 일어났냐? 차별 대우가 너무 심했고, 자, 묵과시험조차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자, 최고 지휘관. 그게 무슨 소리냐면 군인들의 대빵. 자, 군인들의 대빵은 당연히 군인이어야 되잖아. 군인 출신이어야 되는데 군인들의 대빵은 문관. 그러니까 공부로 높은 관리가 된 그 문관이 군인들의 최고 지도자가 돼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좀 기분 나쁘죠. 그렇죠? 저기 군대에서 한 번도 고생도 안 해본 놈이 와가지고 최고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군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최고 지휘관은 문관.
그 다음에 월급이라고 하는 군인전도 제때 지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낮은 대우에 쓸데없는 잡다한 일까지 시키니까 이제 폭발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정중부, 이일방 이런 사람이 주도가 돼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고요. 자, 그동안은 그런 권력이 있는 문신들도 제거하고 그 당시에 왕, 의종은 기왕을 보내고요. 네, 그래서 무신 정권을 이뤄내는데 자, 우리 군인들의 시대가 정확히 100년 정도 이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인들이 쿠데타를 해서 군인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휘어잡는 시기가 100년이 갑니다. 자, 그럼 이 무신 정권기, 무신 정변 이후의 무신 정권기는 나라가 안정이 됐을까? 좋은 시대냐?